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이미 오늘 0시부터 그 외 지역의 식당은 오늘 밤 12시부터 5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연시 대규모 이동을 막기 위한 이 강력한 거리 두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도 잠시 멈춘 대한민국 지금은이라는 상징 문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서울에서 인파 많기로 유명한 강남역 또 해맞이 명소인 강원도 강릉 마지막으로 관광의 섬 제주를 차례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희영 기자. 네, 서울 강남역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만 봐도 거리가 한산해 보입니다. 네, 이곳은 식당과 술집, 클럽 등이 모여 있어 평소에는 굉장히 붐비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에는 캐롤 음악이 흐르고 있어 성탄절 연휴 분위기가 나고 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 썰렁한 상황입니다. 가게 안을 보시면 텅텅 비어 있고요. 소규모 일행으로 온 일행이 옆 테이블과 멀찍이 떨어져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간히 음식을 포장해가는 사람들이나 배달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내려진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때문인데요. 상인들은 손님 수 자체는 어제와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면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가 시작됩니다. 식당에서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스키장도 문을 닫는 강력한 대책들이 시행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최근 감염 사례의 40%, 10건 중 4건은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감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아직은 1.2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말 연시를 맞아 이동량과 접촉 빈도를 줄여야만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책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다음으로 해맞이 명소 정동진을 비롯해서 주요 관광 명소를 통제하기 시작한 강원도 강릉을 연결합니다. 자, 박은지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죠? 네, 저는 강릉 커피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커피거리 하면 이제 강릉의 명소 중에 하나인데 벌써 한산해 보입니다. 네, 이곳은 바닷가에 유명 커피 매장 20여 곳이 몰려있는 곳인데요. 평소 차댈 곳이 없던 해안도로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반쯤 비어있고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매출도 평소의 30% 이하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실시되면 손님이 더 끊길까 봐 상인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강릉 경포와 정동진, 속초, 양양 낙산 등 주요 해수욕장들에 오늘부터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연말 연시에는 해맞이 명소인 강릉 왕산 안반대기 등 주요 산 정상들도 출입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예약이 꽉 찼던 동해안 주요 리조트들은 객실의 50%만 남기고 예약 취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강릉시의 경우 연말연시 찜질방 영업도 금지하고 시내 음식점들은 31일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매장 안 취식을 못하게 했습니다. 강원도 내 스키장들도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영업이 모두 중단되는데 오늘 스키장 업주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야외 활동 위주인 스키장 운영을 중단시킨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양의 일부 클럽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대규모 파티를 열려는 움직임이 파악돼 양양군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안목 커피거리에서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광의 섬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내일부터 주요 관광지의 운영을 중단하는데 한라산을 폐쇄한다는 게 아마 가장 상징적인 조치일 겁니다. 제주를 연결합니다. 박성동 기자. 네, 제주시 중심가인 제주시청 주변 대학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주 거리에도 인파가 확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이곳도 다른 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거리인데 보시듯 이렇게 한산해졌습니다. 음식점 안에도 모여 앉은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주도 역시 4시간 뒤인 자정부터 강화된 방역 대책이 적용됩니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모든 숙박시설의 객실이 50% 이내로 제한되고 국공립 관광시설을 포함해서 주요 명소도 임시 폐쇄되는데 만장굴이나 비자림, 성산 일출봉, 한라산 국립공원 등이 포함됩니다.
제주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32명을 발생했고 오늘도 서귀포 제주 해군기지 소속 군인 1명을 포함해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달까지 누적 확진자가 81명에 불과해 청정 지역으로 불렸는데 이달 들어서만 2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나와 라이브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 제주도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확산세가 꺾일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서 학교는 내년 1월 3월까지 원격 수업으로 실시하고 같은 기간 어린이집도 모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성탄절 연휴부터 신정 연휴까지를 목표로 한 이 고강도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을지 먼저 시작한 수도권의 식당가를 돌아봤더니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꽤 발견됐습니다. 물론 잘 지키기 위한 혼선이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평소 손님으로 가득 차던 테이블은 텅텅 비었고 그나마 있는 손님도 2~3명씩 앉아 식사를 합니다. 팀 단위로 가던 고객을 만나던 5인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인원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식당에서도 단체 손님은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6분, 7분 예약이 있는 것도 아침에 다 지금 취소가 된 상태고. 아예 테이블을 분리해 4명까지만 앉도록 한 식당도 있습니다. 저희 5명 들어가도 돼요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 있었거든요. 아예 오늘부터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다 쪼개버린 거죠. 못 앉게. 하지만 상인들은 가뜩이나 줄어든 손님이 더 줄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손님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재료 준비하면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방역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5명이 와가지고 우리 이쪽은 딴 팀, 이쪽 딴 팀 해가지고 2팀이 다 얘기한다 그러면 영업자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첫날 5명 이상 몰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식당에는 일행 6명이 들어왔는데 따로 앉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안 돼. 여기 지금 같이 오신 팀은 따로 와요. 한 끼우고. 실제로 한 요식업 단체에서는 단체 손님을 여러 테이블에 나눠 앉게 하면 문제 없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항입니다. 기준이 헷갈리기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서는 5명이서 모여도 되나? 집 안에서도 이제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되나?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벌이고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집과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 모임을 하는 경우 단속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만일 해당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자, 그런데 숙소에서라도 일출을 보겠다는 건지 일출 명소의 숙박업소마다 빈 방이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예약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보니 방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울산 간절곶의 상황을 정인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울산 간절곶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일출을 보기 위해 구름같이 모였지만 오는 새해 첫날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간절곶을 포함한 전국 해맞이 명소가 모두 폐쇄되기 때문입니다. 울주군은 오는 31일 간절곶 공원으로 이어지는 인근 도로 2km의 통행을 차단합니다. 특히 1월 1일 0시부터는 간절곶 공원 입장 자체를 막아 해돋이 관람객이 몰리는 걸 완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지켜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출이 보이는 일부 숙박업소에는 빈방이 거의 없는 상황. 5~6만 원이던 숙박 요금은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기존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가끔 걸려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취소된 방들은 대부분 다시 예약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하나 남아 있고요. 20만 원씩 합니다. 지금 저희도 그 방침 따라서 이제 절반밖에 객실을 못 채우거든요. 간절곶이 있는 울산시 울주군은 이번 해맞이엔 관광객이 단 1명도 없어도 좋다며 제발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간절곶 행사장이 아닌 집에서 온라인이나 TV를 통해서 해맞이 행사를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새해 첫날이면 15만 명 가까이 모이는 간절곶. 하지만 이번만큼은 가족들과 집에서 화면 속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비는 게 최고의 방역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주말 동안에 감소 효과가 사라진 수요일 우려했던 대로 다시 1,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이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3단계로 올릴지 이번 주말에 결정할 예정인데 이번 주 하루 단위의 확산 추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괴산, 음성, 진천군의 병원들과 관련해 3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가 1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 파주시 한 병원에서도 지난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종교시설 집단 감염 사례도 늘어나 대구 동구의 한 교회와 관련해 3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제주시의 성당 관련해서도 11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어떤 감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집단 시설들, 그다음에 교회 이런 곳들에서 어떤 감염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전체 신규 확진자는 1,092명. 주말을 지나면서 잠깐 줄어드는가 싶더니 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으로 회복되자 확진자 수는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선제적 진단검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지난 열흘 동안 모두 30만 명이 검사를 받았고 754명의 숨은 확진자가 발견됐습니다. 추가 전파를 일찍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검사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예상보다 많은 확진자를 발견해 지역사회 전파를 그만큼 차단할 수 있었다며 선제검사로 환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길게는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네, 광주에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던 집단 감염을 계속 추적해 봤더니 인터콥이라는 한 선교단체로 흘러갔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확진자는 3명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광주에서만 4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선교단체 인터콥 회원들이 경북 상주에서 비밀리에 모였던 지난 10월 9일 행사 장면입니다. 당시 거리두기 2단계로 50인 이상이 모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들은 정부 요청을 무시하며 수천 명이 모였고 거리두기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노래도 부르며 1박 2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도 이들은 얼마 전인 11월 말에도 또다시 전국에서 1,000명이나 모여 행사를 진행한 게 드러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도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모이더니 결국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3명이 당시 모임에 다녀왔는데 이들이 지난 11일 처음 확진된 이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전파가 되면서 이제 관련 확진자가 광주에서만 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그다음에 다른 그 교회를 또 감으로 인해서 교회, 또 그 지인들 이렇게 총 늘어난 숫자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심층 역학조사에서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3명 가운데 2명이 대전에서 GPS가 끊긴 뒤 경북 상주에서 다시 켜진 점을 통해 센터 방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모임 당시 선교단체 측이 휴대폰을 끄라고 했다는 방문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선 이외에도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며 닷새 동안 모두 132명의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해 자칫 방역 대응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간의 대형 병원들이 병상을 잇따라 제공하면서 정부의 병상 확보에도 속도가 나고 있고 병상 대기자 수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상을 확보하는 속도만큼 의료 인력을 충원하지는 못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오늘도 탈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병상 배정을 못 받아 집에서 대기 중인 수도권 확진자는 현재 183명. 600명에 육박했던 엿새 전에 비해
69%나 줄었습니다. 병상 확보에 사활을 건 정부가 최근 열흘 사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등 8,000개가 넘는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42개, 수도권에 고작 12개 남아있는 중증 환자 병상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허가 병상의 최소 1%를 코로나19 중환자용으로 확보하라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국립대병원과 민간 상급 종합병원들이 속속 병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22개 병상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 20개 병상을, 삼성 서울병원은 14개 병상을 연말까지 추가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6일에는 199개, 연말까지는 모두 328개의 중환자 병상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256개인 중환자 병상보다 많은 규모의 병상이 새로 추가되는 겁니다. 늘어난 병상을 전담할 의료진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코로나19 환자는 일반 중환자보다 4-5배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한 탓에 의료 현장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담병원 인력은 그대로인데 무조건 병상부터 늘리고 있어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원 인력을 교육시키느라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견된 의료진이 기존에 있던 의료진들보다 서너 배 많은 수당을 받는 점도 현장의 불만을 키우고 있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백신 도입 물량과 시기를 두고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오늘 정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백신을 세계 최초로 접종할 이유가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보다 안전성이란 겁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정부의 작심 발언이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그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 반박에 나선 겁니다. 개발한 지 1년도 안 돼 세상에 나온 백신을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먼저 접종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단축이 돼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누적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달해 백신을 빨리 접종해야 하는 미국, 영국과는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국가들을 제가 반면교사로 삼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들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1, 2등으로 백신을 맞는 그런 국가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오히려 먼저 접종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7월부터 백신 도입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일부 보수 언론은 9월에야 지시하고 11월에야 발동을 걸었다고 왜곡 보도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백신은 특히나 지금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안전해야 돼요. 치료약보다.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이 확인되는 순간 최대한 신속하게 위험도가 큰 대상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은 오히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전염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전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는 건데요. 제약사들은 백신이 이 변이 바이러스도 막을 수 있을 거라면서 정확한 효과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영국 도버항 인근의 고속도로. 컨테이너를 실은 600여 대의 트럭이 차선을 대부분 차지한 채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인근 주차장에는 이미 2천여 대의 트럭들로 꽉 차 빈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프랑스가 국경을 폐쇄하자
트럭들 발이 묶인 겁니다. It's been a frustrating year, hasn't it? A bad year, really.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확산세가 꺾이길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파 속도가 70% 이상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인 36,8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691명으로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습니다. The virus is reaching those vulnerable people quicker than we can anticipate and vaccinate around. And then that hospitalization may overwhelm the NHS healthcare service. 공포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장식된 런던 도심은 일주일 전까지 쇼핑객들로 붐볐지만 이제는 대부분 상점들이 문을 닫아 썰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연말 물류 대란 우려에 프랑스 정부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고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까 봐 영국발 항공기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백신 제약사들은 백신이 다양한 변이에 효과가 있다면서 영국에서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 역시 퇴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nly 1% is, or less than 1% is changed, so the likelihood is high that the vaccine can deal with that. 다만 제약사들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앞으로 몇 주 동안 추가 실험을 진행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능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미국은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21만 명, 0.4초에 1명꼴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곧 2천만 명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의료체계가 감당 못할 확산세이다 보니 급기야 살 수 있는 환자만 치료하는 이 극단적인 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는 클리프 씨는 며칠 전부터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병상이 모두 차 위독한 코로나 환자들이 응급실까지 차지한 겁니다. Very exhausting, you know. It's really like a never-ending struggle. It's really tough right now.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2,500개의 중환자 병상이 모두 차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택 대기 명령이 내려졌지만 환자는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하루 4만 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고 입원 환자는 2주 만에 63% 급증했습니다. 중환자 병상이 가득 차면서 병원 마당에는 야전 병상이 만들어졌고 주차장에는 시신을 운반할 컨테이너들이 등장했습니다. You'll remember in New York at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when they had refrigerated trucks because they needed space for bodies. Well, now at this hospital they have the same thing. 넘쳐나는 환자 수의 LA에선 중환자 중에서도 생존 가능성이 큰 환자에게만 치료를 집중하는 선별 치료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매일 평균 21만 7천 명의 환자가 나오면서 새해가 되기 전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The vaccine is going to take you between 6 and 8 weeks to get immunity. Well, I mean, we're right during Christmas where people are not listening. 이런 상황에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미국 내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ou really need to assume that it's here already. 캘리포니아주 의료 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공익 광고를 시작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성탄절을 앞둔 대국민 연설에서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며 연말 거리 두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일본 이르면 3월, 한국 빨라야 2, 3월. 조선일보가 한국과 일본의 백신 접종 시기를 두고 보도한 두 기사의 제목입니다. 같은 3월인데 일본은 이르면이라는 이 희망 담긴 부사를 사용했고 한국은 빨라야라는 이 비난 섞인 부사를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백신 문제를 두고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서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는 시도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접종을 시작하는 시점보다 집단 면역이 언제 형성될지 중요하다는 정부의 옳은 설명에도 국민들은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충분한 백신이 적당한 시점에 들어올지 말지 온통 신경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필요한 백신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당연하고 이런 불안감을 불식시켜주는 건 결국 정부의 몫입니다. 부작용의 실태를 점검하면서 몇 달 뒤 안정적으로 접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는 분명 고민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약속과 설명대로 반드시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3월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정부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분함과 걱정을 동시에 품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 결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표창장 위조 등 딸의 대학 입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던 한밤중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1년 4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1심 판결이 나오는 날. 정 교수는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수량 구형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재판부는 15가지 개별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1시간 반 동안 밝힌 뒤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입시 비리 혐의 5가지는 모두 유죄.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것도 맞고 서울대와 단국대 등 인턴 경력도 가짜여서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해 차명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유죄였지만 펀드를 운영하는 남편의 오촌 조카와 함께 펀드 운영사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를 숨기는 등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본 재판부는 딸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줘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나아가 이후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이례적으로 정 교수에게 소감을 물었지만 정 교수는 변호인이 대신 얘기하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너무나 큰 충격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던 딸의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이고 딸의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습니다. 정 교수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부부 딸이 동양대 봉사활동을 하고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은 가짜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나 직원들이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동양대에서 발급한 다른 상장과는 달리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는 등 형식이 아예 달랐기 때문입니다.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적도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딸 조 씨가 2009년 5월 세미나장에 오긴 했지만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채 뒤풀이만 참석하려던 것으로 봤습니다. 특목고 학부모들이 서로 자녀 스펙을 쌓아주는 스펙 품앗이 의혹도 인정했습니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국 부부의 딸을 논문 일저자로 올려주고 조국 전 장관은 장 교수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이 법정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양대 표창장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키스트 연구센터 인턴 등 7개 스펙 모두가 허위였다고 결론냈습니다. 남편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미용사와 지인의 이름을 빌려 차명 계좌로 주식에 투자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업체의 주식을 산 혐의도 일부 인정됐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1억 5천만 원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는 정 교수가 돈의 성격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자, 그럼 재판을 계속 지켜본 인권사법팀 곽동건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공방이 거셌던 부분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였죠. 이 부분에서 검찰의 주장이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막판까지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 위조가 가능하다, 어렵다 이러면서 법정에서 시연까지 벌였는데요. 적어도 이 표창장 위조 공방의 결과는 검찰의 완승이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위조된 표창장 파일이 나온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검찰이 위법하게 입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로 제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 휴게실 PC가 없었다고 해도 총장 직인이 도장으로 찍힌 게 아니라 인쇄가 돼 있고 또 다른 표창장들과는 양식도 달라서 위조가 맞다고 봤습니다. 정 교수는 PC로 복잡한 위조 작업을 못한다, 자신은 컴맹에 가깝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과거에도 정 교수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력 증명서를 위조했던 게 인정이 된다면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을 시켜서 PC를 숨긴 사실도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을 했네요. 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에게 PC를 숨기라고 시켰다 이렇게 봤는데 재판부는 시킨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직접 숨기는 건 정당한 방어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 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증거를 숨기면 처벌을 받고 자기 증거를 직접 숨기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증권사 직원은 남의 증거를 숨겼기 때문에 유죄가 됐고 정경심 교수는 자기 증거를 숨긴 거라 처벌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판결을 두고 여러 가지 예측이 많았는데 결국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이 법정 구속까지 한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 말씀드린 증거 은닉 혐의. 이게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이미 증거를 숨긴 적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증거를 또 조작할 수 있다. 이게 법정 구속의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사건 외적인 요소도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정 교수가 1년 넘는 재판 내내 완전한 무죄를 주장했는데 이런 부분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이 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증인들을 비난하거나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도 수긍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도 일부 혐의에서 정 교수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12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그중에 7가지 혐의가 이 정경심 교수와 겹칩니다. 오늘 이 중에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부부의 공모가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의 한 호텔 인턴 확인서 이 2가지 서류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허위로 작성했고 이 서류들을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낼 때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숨기는 과정도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조 전 장관의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슷한 증거로 같은 사안을 판단하는 만큼 그 결론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곽동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택배 회사들이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엔 하루 15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30대 택배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고 한 50대 택배기사는 분류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롯데택배 물류센터.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던 택배기사 34살 박모 씨는 오늘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결근 지각한 적도 없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망을 한 거죠. 5개월 전 입사한 박 씨는 산더미 같은 배송 물량에 시달렸습니다. 지난주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엔 오늘도 300개 넘음,
퇴근 시간은 밤 11시라고 남아 있습니다. 20kg 이상씩 빠지고 하니까 몸무게가 그렇게 빠질 정도. 그리고 중간에 밥을 못 먹는데요. 먹을 시간이 없대요. 상자 분류를 끝내는 시각이 오후 2시. 자정 가까이까지 일을 해야 배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루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회사 측에선 박 씨가 하루 평균 220여 개를 배송했다며 과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물건 분류 작업에 1,000명을 투입하겠다던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샘플링 인원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30명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부 안에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분류 작업을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하루 전엔 로젠 택배에서 52살 기사가 떨어지는 상자를 잡으려다 체인에 걸려 왼손 약지가 절단됐습니다. 박스랑 장갑 낀 손이랑 해서 같이 빨려 들어간 거죠. 피를 바닥에 뚝뚝 흘리고 있고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고 있었고요. 다친 택배기사는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측은 시설이 노후에 덮개가 파손됐는데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택배기사 사망으로 정부와 업체들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그저 공허한 구호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강추위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주말 경기도의 한 농장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가건물 숙소는 난방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경찰은 동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방엔 3주 뒤에 출발하는 귀국 비행기 예약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 농장 한켠에 검은 천으로 쌓인 비닐하우스 한 동. 지난 20일 오후 휴가를 갔다 돌아온 2명의 여성 캄보디아 노동자가 31살 속행 씨가 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하이를 모두 입고 이불 속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타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시신 근처에서 각혈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숨진 속행 씨가 4년 넘게 일하던 비닐하우스 농장입니다. 숙소는 샌드위치 패널에 검은색 천막을 둘러놓은 곳이었습니다. 원래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 5명이 함께 살던 숙소인데 4명은 지난 18일과 19일 다른 곳으로 갔고 속행 씨 혼자 주말 내내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4명은 숙소의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강추위를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자주 이제 누전 차단기가 내려갖고 꺼져갖고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숨진 속행 씨가 지병이 있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고 동사한 것 같다는 게 동료들의 주장입니다. 왜 사망을 갔냐라고 물었을 때는 몰라요. 왜 죽었는지는. 그런데 추워서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농장주를 찾아가 봤습니다. 난방이 좀 안 됐다는 말이 있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예. 나가지 마세요. 농장주의 아들은 동사 일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자들 방은 더 좁히죠. 여자분들만 쓰는 방이라. 반대로 저희 집이 지금 전기가 안 나와. 저희가 춥게 자고 있지. 과연 그럴까? 숙소는 비닐하우스 문 하나만 열면 곧바로 거실과 방이 나옵니다. 건축대장에도 등록돼 있지 않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가건물로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바닥도 냉골이었습니다. 정말 동물들이 살아도 추워할 만한 그런 참 주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움막이고 짐승우리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숨진 속행 씨가 발견되기 전날 밤 포천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가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속행 씨는 내년 2월이면 취업 비자가 만료되는데 그녀가 쓰던 방에선 1월 10일자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권 예약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농장주의 관리 소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데 농촌에선 이처럼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라 부르며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돈을 내고 살고 있지만 지원단체들은 숙소들이 대부분 매우 열악하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동대표가 경비원에게 자신의 이삿짐을 나르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갑질뿐 아니라 1,000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결국 구속이 됐고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비원 2명이 이사 차량에
침대 매트리스를 싣고 있습니다. 흰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차량 주변을 분주히 오가며 경비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입니다. 침대가 엄청나게 커요. 자전거를 집에서 탄 거 큰 줄덩어리 그것도 있어요. 둘이 그것도 내리면서 얼마나 힘이 들든가 진짜 아닌가 싶어라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눈물이 나오는데. 자신과 딸의 이삿짐을 옮기는데 경비원들을 동원한 이 남성은 이 아파트 동대표인 60대 김모 씨. 김 씨의 갑질을 참다 못한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의 갑질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아파트 텃밭까지 관리하게 했고 자신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도 강요했습니다. 안 하면 잘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거 옮기면 옮겨야지. 살벌한데요, 살벌한데.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 1,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강목을 휘둘러 위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이달 초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동대표 김 씨에게 6개월 안에 아파트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규약을 위반하면 퇴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업무방해나 횡령, 갑질 등 이런 게 해당이 돼요. 권리규약 위반에. 갑질과 비리를 저지른 동대표에게 퇴거 명령까지 내려지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김 씨가 6개월 안에 이사 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이렇다 할 예고도 없이 신용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대폭 줄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쟁하듯이 빌려주더니 갑자기 금고를 닫아버린 건데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소비자들만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유정 기자입니다. 오늘날 서울 마포구의 한 은행. 신용대출을 문의하자 대출이 아예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희가 신용대출이 받아가지고 생계도 잘 안 되고 신청도 지금 못 받아요. 또 다른 은행은 오늘까지만 가능하다며 필요하다면 서두르라고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대출이 신용대출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일부터 심지 예정이라. 지난달 시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3조 6천여억 원. 한 달 만에 5조 원이 늘었습니다. 급증한 신용대출에 놀란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했고 은행들이 급하게 대출을 조이면서 전례 없는 대출 절벽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직장인 신용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국민은행은 대출을 해주긴 하지만 한도를 2천만 원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신용대출이 증가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비율 같은 것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인터넷 은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 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 K뱅크는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 조절에 나섰습니다. 예고 없던 갑작스런 대출 규제에 대출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충격입니다. 학교 문제로 이제 이사를 생각하고 있지만 전세금도 많이 올랐거든요. 당장 대출을 묶어버리니까 평수를 줄이거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대출을 막다 보면 금리가 더 높은 이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대출 규제의 경우에는 제2금융권과 사금융 쪽으로 보다 위험한 대출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행들은 대출 규제는 연말까지 한시적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대출 한도나 상품 운용이 정상화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 소집이 시작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풍경도 예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차에 탄 채로 선생님을 만나거나 영상통화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 신입생이 탄 승용차가 학교 현관 앞으로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입학 서류를 접수합니다. 학교생활 입학 안내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돌봄 신청서를.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한 학교 측이 차량 탑승 방식의 신입생 예비 소집을 생각해낸 겁니다. 부모님이 걱정도 하시고 저희 학교 측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게 좀 걱정스러워서.
왠지 어색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기분이 되게 묘해요. 차에서 못 내리고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가는 기분이 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엄마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선 아이들도 건물 밖에서 서류만 접수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기 공부하는 날 제출해 주시면 돼요. 안녕. 안녕. 건강하게 잘 지내. 교실 안에서 왁자지껄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많이 설레요. 친구들이랑 선생님 못 만나서 아쉬워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엔 학교를 찾지 않고도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방치된 아이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할까 우려도 제기됩니다. 미접수가 이루어진 아동들은 전화, 유선 통화를 시도를 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방문을 해서 실제로 아동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확인하는.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예비 접수를 마치고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경입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의 이른바 택시기사 폭행 사건. 취중 실랑이가 어디서 벌어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운전 도중이었는지 운전을 끝낸 시점이었는지가 쟁점인데 결국 수사로 전말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6일 밤 11시 반쯤 택시기사 A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서초 파출소를 방문해 자술서를 써 제출했습니다. 강남역을 지날 때쯤 이 차관이 갑자기 내리려고 하길래 문을 열면 안 된다고 했더니 욕설을 했다.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 깨우려고 하니 내 목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출소 측은 이 차관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보고했습니다. 사흘 뒤 서초서에 출석한 택시기사 A씨는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우선 아파트 경비실 앞에 도착해서 깨우려고 했더니 이 차관이 멱살을 잡았다고 해 사건 발생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운행 도중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해 운행을 마친 상태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의미로 일반 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더욱이 A씨가 가해자와 합의한 데다 증거 영상도 없고 해 입건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 배당됐습니다. 폭행 시비 당시 운행 중이었다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의 처벌 의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지만 사건 기록을 갖고 있는 경찰에 수사를 다시 맡길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MBC와의 통화에서 택시 운전자와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구의역 희생자 폄하 논란 등으로 야당은 물론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까지 샀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죄송하다, 사죄한다고 10번 이상 말하면서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다만 다른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허리부터 숙였습니다. 김 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의역 희생자 김군 어머니의 오열이 담긴 육성이 공개되자 변 후보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엄마는 정말 밝히고 싶어요. 정말. 김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네? 후보자님. 네, 아닙니다. 네. 변 후보자는 마음의 죄, 빚을 졌다며 10번 넘게 사과를 반복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걸 조심스러워한다고 했다가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하지만 변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와 자녀 봉사활동 특혜, 지인 채용 등의 의혹에 대해선 서울시 감사와 국정감사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자라며 목소리는 높였지만 이른바 한 방은 내놓지 못했고 민주당은 사과로 됐다는 기류 속에 변 후보자를 두둔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또 약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는 장관은 절대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자리겠지만 LH 사장으로서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훌륭하게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적 기류가 강한 정의당의 최종 판단과 여론의 향방이 변 후보자 임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죠. 당시 대한민국을 도왔던 해외 참전 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려는 청년이 있습니다. How much you will pay 6 days ago? Free. It's free? Yeah. Really? Thank you very much. 영상 속 노인은 6.25 참전 용사. 젊은 남성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고마움을 전하며 참전 용사들의 무료 사진을 찍어주는 한 효자씨입니다. 벌써 3년째 14개국 1,400여 명의 참전 용사들이 현 씨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무료로 사진을 받아든 참전 용사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감사의 악수를 하고 감격의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해외 참전 용사를 향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자기 나라도 아닌데 저런 자부심이 있는데. 처음으로 찾아간 영국. 사실 떨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싸운 나라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고맙다 한마디 하러 왔다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우와 이게 필요한 거다. 혼자 해외를 돌며 사진을 찍는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100kg에 육박하는 무게의 촬영 장비를 혼자 옮겨야 했고 항공사 실수로 짐이 늦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중요한 박스가 나왔어요. 참전 용사분들에게다가.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 차량과 촬영 장비까지 팔고도 사람들의 도움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액자값을 사실은 제가 부담이 된다. 좀 도와줄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12명 넘게 자기가 후원하겠다 그런 거죠. 차로 장비를 옮겨주고 잠을 재워주는 현지 교민들도 생겼습니다. 가끔 LA나 뉴욕 간다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이 자기가 그 픽업을 나와주겠다고 그러면 고맙죠 엄청. 참전 용사의 사진을 찍으며 잊지 못할 순간들도 만났습니다. 시초 선생님이랑 계셨거든요. 휠체어는 못 일어나시는데 꼭 일어나서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부축받아가지고 일어나서 찍으셨거든요. 웃으면서. 늙은 무병이 아니라 참전하실 때 그 눈빛이거든요. 코로나19로 잠시 촬영이 중단됐지만 현 씨는 앞으로 22개 참전국 노병들의 사진을 모두 찍을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거든요. 우리는 잊지 않는다. 우린 당신을 기억한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자영업자들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 났다는 신용카드 정보회사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1, 2차 유행 때보다 최근의 타격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고양시 한 찜질방.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3주째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업을 중단한 불가마 찜질방 아닙니다. 오랜 시간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 이렇게 벽면을 만졌을 때 어떠한 열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목욕탕은 열었지만 손님이 80%나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발 디딜 틈 없이 이렇게 손님들이 꽉 차서 계셨는데 겨울에는 이제 성수기니까 사우나가 그래서 될 거라고 버텼는데 겨울이 지금 더 심해요. 인근 PC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줄어 분식 배달까지 시작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9시부터 영업을 못하니까 들어가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한 30분, 40분 게임하고 가느니 그냥 집에 가지. 성인 손님들은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60%에서 70% 정도까지가 줄었어요.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자영업자 매출은 1년 전에 68% 수준. 지난 2월 대확산이나 8월 광복절 집회 때보다도 심각한 올 들어 최저치입니다.
특히 서울은 자영업자 매출이 57%로 줄어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달 중순 90%대까지 회복했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하락폭이 커지다 영업금지와 영업 제한 등 2.5단계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60%대마저 무너진 겁니다. 문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28일 되기 전에 다시 결정이 되는 상태인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해요. 연장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부가 규모를 늘린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영업 규제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하루라도 지급을 앞당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 국민한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을지 정부의 공식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2%로 주저앉는 충격 속에서도 민간 소비는 1.5% 증가했습니다. 이게 정말 재난지원금 효과였을까? 효과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을까?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늘어난 카드 매출은 4조 원.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가게의 경우 평소에 비해 30만 원을 더 소비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30% 내외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 선행 연구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나머지 7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 KDI나 경제학자들은 지원금이 카드 포인트로 지급됐고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었던 만큼 사람들이 원래 쓸 생활비를 일단 재난지원금으로 먼저 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낀 생활비는 통장에 보관하거나 빚을 갚는 데 써 결국 코로나로 어려워진 살림에 보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쓰려고 했던 돈에 더 쓸 수는 있죠. 70%가 다른 데 이상한 데 쓰였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주어진 거고요. 이 같은 소비 증대 효과는 업종별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집콕이 길어지면서 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는 11%포인트, 식료품 등 필수재 소비는 8%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이에 비해 음식점이나 숙박, 여행업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의 매출은 3%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 소득 지원만으로는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KDI는 재난지원금이 가계 소득과 소비를 늘려 사업체 소득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분명했다며 다만 대면 서비스 업종의 경우 그런 효과가 적고 거리 두기로 인한 타격도 심각한 만큼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309일) 동안의 크레인 고공 농성과 희망버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씨. 1986년 해고된 김 씨는 무려 35년째 해고자 신분인 상태인데 그나마 이달 말이면 정년마저 끝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이 재발에 투병 중인 김 씨는 단 하루라도 복직자 신분으로 회사를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진중공업 85 크레인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지상에서 35m 차가운 크레인 위에서 이어진 김진숙 씨의 고공농성. 309일이 지나고 97명의 동료 정리 해고자는 복직됐습니다. 당시 웃으며 내려왔던 김진숙은 그러나 정년이 일주일 남은 오늘 여전히 해고자 신분입니다. 38년 전 저의 사원증입니다. 여러 선배님들 앞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제가 저의 환갑이었습니다. 21살이던 1981년 당시 국내 최초의 여성 용접공으로 입사했고 고민 많던 입사 5년 차에 노조 대의원이 됐습니다. 대뜸 아저씨들 얘기가 네 벨게이가 네 간첩이지.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라.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간다니.
정말 그랬습니다. 의용노조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돌렸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경찰 대공분실까지 끌려갔고 김 씨는 얼마 뒤 해고됐습니다. 차가워진 외부의 시선은 더 아팠습니다. 해고되자마자 외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해고되자마자 맨 처음 들었던 게 외부 세력이란 말이었으니까. 그런 말들이 아프지요. 복직투쟁이 노동운동으로 변하는 동안 수배 생활만 5년, 감방에도 2번 갇혀야 했습니다. 그 사이 남아있던 동료들은 하나둘 세상을 등졌습니다. 노조위원장을 하다 구속된 입사 동기 박창수 씨는 수감 중에 의문사했고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김주희, 그리고 보름 뒤에는 또 다른 동료까지 조선소 안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70년에 죽은 전태일의 유서와 2003년 김주희의 유서가 같은 나라, 우리가 왜 이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합동장례식과 함께 결국 회사는 해고자 복직을 발표합니다. 단 김진숙은 제외한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사측은 그러면서 몇 년 뒤인 2008년 매달 200만 원의 생계비를 주겠다며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복직이란 말은 끝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월 2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 돈 이렇게 받고 그냥 저 복직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큰 게 명예회복이 제일 컸습니다. 2011년 또다시 한진중공업엔 정리해고의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때 김 씨는 자신의 복직투쟁을 뒤로 미룬 채 동료 김주익이 생을 마쳤던 그곳 85호 크레인에 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조합원들 한번 봐주십시오. 평생이란 직장에서 아무 잘못 없이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또 한 번의 장례를 치를까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고 김진숙을 말렸습니다. 진숙아 내려와. 내가 왜 거기에 올라갔어? 너마저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된 전국의 희망버스 행렬은 물대포를 맞아가며 외로운 투쟁에 힘을 보탰습니다. 결국 309일 만에 회사는 정리해고자 전원에 복직을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김진숙의 이름만은 빠졌습니다. 대신 회사가 한 일은 85호 크레인 철거였습니다. 이 8호 크레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무당한테 날짜를 받아서 그걸 철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 회사는 달라지지 않겠구나. 해고는 부당하다며 민주화보상위원회가 2009년과 올해 9월 2차례나 김 씨의 복직을 권고했고 국회와 부산시의회까지 나섰지만 회사는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열린 정년 퇴임식에도 끝끝내 김진숙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은혜를 입었다 보다 그냥 아픕니다. 부당해고 당한 그 회사를 35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35년을 맴돈 사람입니다. 5년간의 직장 생활, 그 시간이 7번이나 반복된 35년의 복직 투쟁. 목숨을 끊은 동료는 한 명 더 늘었고 살피지 못한 몸속에선 암세포가 자라 내년 3월 3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은 복직이 더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이 30년, 40년이 지나서 그 간첩 혐의를 평생을 쓰고 살았던 분들이 왜 그 연세에 재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건 너무너무 절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간첩으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해고자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단 하루를 복직했다가 나오더라도 35년 전 해고는 불법이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정당한 복직이 아니라 재입사 방식으로 하루 출근하라는 회사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진중공업에서 죽어나간 4명의 동료들 때문입니다. 김주익도 크레인회에서 죽었죠. 강선은 정리해고된 채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박창수, 김주익, 곽재규, 최강서가 같이 들어가는 거다. 하지만 김진숙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한 한진중공업은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고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구조조정의 벼랑 끝에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논란의 1가구 1주택법.
땡땡당의 대선 공약인데, 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 얘기죠. 네, 진성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자마자 너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게 화가 됐습니다.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야당이 일제히 집중 포화에 나섰는데요. 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네. 1가구 1주택 보유와 주거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가구 1주택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적대적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대단히... 네, 박수 들어가십시오. 자, 1가구 1주택 법.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거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인데요. 네.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는 막고 마지막으로 주택은 실거주자, 임대주택자에 우선 공급하자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1가구 1주택 부분인데요. 마치 다주택자는 한 채 이상의 집을 당장 처분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해석된 건데 진 의원과 여당이 오늘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무슨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거나 또는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거나 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근데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법안의 실제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값싼 주택을 누구나 다 보유하고 또 거기서 실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주거기본법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최소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라는 거지 주택 소유에 대한 단속 규정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자, 여당의 해명이 잘 설명이 됐는지 야당 공세가 오늘은 주춤했어요. 네, 정책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야당이 갑자기 여당의 정책에 공감한다.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은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인한테 1인당 한 주택씩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주자고 하는 겁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 1가구가 아닙니다. 1가구 1주택 운동에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한나라당과 부동산 투기정당이라는 그 둘 사이를 다시는 달라붙을 수 없게끔 확실히 떼어 놓아야 합니다. 자, 2007년 당시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책 검증, 공약 검증이 막 활성화되던 시점이었는데요. 당시 시민단체 등이 제안한 이 1가구 1주택 운동에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후보 대부분이 동참했던 겁니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들은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자, 뭐 들어보니까는 이제 야권이 대놓고 공격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는데 반대로 여당은 이걸 또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오늘 민주당 아침 회의에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해요. 앞으로 의원들이 법안 발의할 때 당과 더 상의해라.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에 대한 일종의 구두 경고인데요.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충분히 소통하고 신중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진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당 고위 관계자의 배경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다 들어보니까 이제 맨 처음 나온 제목에 등장한 땡땡당은 이제 세간에서 돌고 있는 사회주의당 뭐 이런 게 아니라 과거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에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맥가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최철원 M&M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반사회적 범죄자의 체육단체장 취임을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17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신임 회장으로 최철원 대표가 선출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체육단체장에 취임해도 되는지 논란이 컸는데요. 정치권에서 오늘 이른바 최철원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번에 소낙비만 피해가면은 1월 달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마치고 취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착각을 이 시간부터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게 최철원 회장의 인준을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그간 보여온 반개혁적,
반인권적 행태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인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전북의 새 사령탑으로 김상식 감독이 취임했습니다. 흥겹고 재미있는 공격 축구로 내년 시즌 더블을 달성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온종일 미세먼지가 가득하더니 그래도 성탄절을 앞두고 사라질 기미가 보입니다. 일단 내일 새벽 사이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 지방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다 보니 오전까지는 먼지가 남아있겠고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점차 깨끗한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기온은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3도에 머물면서 온종일 쌀쌀한 기온이 남아있겠습니다. 요 근래 기온이 워낙 높았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비나 눈은 내일 아침 중에 그치겠고요. 낮에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단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방은 바람이 강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0도, 부산 6도가 예상이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대구 9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다가오는 일요일부터는 또 비나 눈이 예보돼 있는데요. 이후로는 강력한 세미탄파가 몰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3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